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수백 번을 읽고 들으면서도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문장이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약간 논리적 모순으로 다가온 적이 있으신가요? 음,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치는 텍스트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바로 그런 그 아하 하는 모멘트에서 출발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다들 아시죠? 네,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다들 아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신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이 아담한테 성서가 대뜸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수많은 결혼식 주례사에서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바로 그 문장이네요. 맞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문장인데요. 익숙하죠.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배꼽조차 없었을 최초의 인간인데 아니 생물학적 부모가 어디 있어서 떠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문장에 가진 거대한 모순, 그 설정 오류를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 네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어 접속사인 알켄의 진짜 의미를 좀 추적해 볼 거고요. 아담이 도대체 어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인지 텍스트의 진짜 퍼즐을 맞춰볼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이 시간은 무슨 특정 종교의 교리를 설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대 지혜 문학이 얼마나 정교한 상징과 은유로 짜여 있는지 그 비밀을 해독해보는 지적 탐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은 잠깐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의 어떤 이야기 구조로서 이 텍스트를 해부해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전문가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솔직히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아니, 아담이 부모가 없다는 건 고대인들도 뻔히 다 알았을 텐데 굳이 이걸 막 모순이나 엄청난 설정 오류라고까지 봐야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태어날 너희 후손들은 크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해라. 뭐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보편적인 교훈을 던진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글 읽을 때 그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해석하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독자분들이나 심지어 주석가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절을 미래 세대를 위한 결혼 지침으로 해석해 왔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혹은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이미 존재했다? 뭐 이런 식의 가설을 세워서 그 생물학적 모순을 어떻게든 덮으려고도 하고요. 외계인설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출처 자료의 저자는 이런 식의 타협적인 해석이 텍스트의 본질을 완전히 빗나간 거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아, 빗나간 거다. 네, 원적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대신에 독자가 그냥 자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플로토를 임의로 메우는 셈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글쓴이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정 오류를 원문 그대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가장 첫 단어에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첫 단어요. 잠깐만요. 첫 단어라면 그 한글 번역으로는 이러므로, 영어로는 뭐 therefore 해당하는 그 단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알켄이라는 단어거든요. 알켄이요? 네, 전치사인 알과 부사인 켄이 결합된 접속사인데요. 저자는 바로 이 단어가 텍스트의 진짜 의도를 밝혀낼 스모킹건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니, 이러므로 같은 그냥 되게 단순한 접속사가 무슨 스모킹건까지 된다고요? 의아하실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뭐 배가 고프다, 이러므로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연결어잖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뭐랄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현대어의 그 느슨한 접속사 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방금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 서사에서 알케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문법적 장치란 말이죠. 엄격한 장치요? 어떤 식으로요? 이 단어는 앞선 행위나 어떤 사건이 명백한 원인이 되고 뒤따르는 문장이 그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만 딱 못을 박듯이 사용되거든요. 성서의 다른 텍스트들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그 규칙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규칙성이 있다는 건가요?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네, 가장 직관적인 예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팥죽 이야기요? 맞아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바로 이 붉은 죽을 요구한 그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알켄, 이러므로 그의 별명이 불타는 뜻의 에돔이 되었다고 성서는 아주 명확히 기록합니다. 아,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알켄이 붙네요.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다. 이런 명확한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알켄,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짓는 거죠. 와, 아니 그 붉은 죽을 달라고 한 과거의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에돔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언어를 흩으신 과거의 사건 때문에 바벨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를 막 묶어주는 족쇄 같은 거군요, 알켄이.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족쇄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 그 문제의 창세기 2장 24절로 돌아가서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보죠. 알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시작했다면 네, 그렇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된 원인은 무조건 그 앞선 텍스트 안에 이미 어떤 사건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완벽한 추론입니다. 만약 이것이 프로스토 미래 세대를 위한 보편적 교훈이거나 뭐 뜬금없는 율법적 명령이라면 애초에 알켄이라는 접속사를 그 자리에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이러므로라는 결론이 성립하려면 도대체 아담이 부모를 떠나게 된 원인 제공 사건이 앞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담 본인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그 생물학적 부모를 억지로 상상하는 건 텍스트가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비유와 상징을 그냥 1차원적인 육체 이야기로 확 깎아내리는 문자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논리의 프로질이 막 묘하게 맞아떨어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반드시 앞문장들에 있다. 그런데 앞문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생물학적 엄마, 아빠를 신이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전혀 없죠. 결국 아담이 떠난 부모는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요. 전문가님, 도대체 아담은 무엇을, 어디를 떠났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기원으로 아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존재의 기원이요? 네, 아담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그 재료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과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아담에게도 고향이자 본토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이요? 에덴 동산 아닌가요?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히브리어로 아담 아파르, 즉 흙가루 아담이거든요. 흙가루 아담. 그렇다면 이 흙가루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잠깐만요. 하아다마. 아담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거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건가요? 오, 아주 예리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언어 유희를 넘어서는 아예 존재론적 연결고리라고 보셔야 해요. 존재론적 연결고리요? 네, 무어로부터를 뜻하는 민이라는 전치사와 정관사 하, 그리고 땅을 뜻하는 아다마다 결합되어서 민하아다마, 즉 그 땅으로부터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아, 땅으로부터. 에덴 동산이 창설되기도 전에 비가 오지 않고 안개만 막 피어오르던 척박한 땅이 있었어요. 바로 그 하아다마가 흙가루 아담을 잉태한 기원이라는 거죠. 기원. 고대 근동의 사유체계에서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물리적인 물질적 재료를 의미하는 걸 넘어서요. 땅 자체를 생명을 품고 내어주는 거대한 모태로 인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약간 이해가 갈 듯 말 듯하네요. 그러니까 아담이 떠난 부모가 생물학적인 인간 남녀, 엄마 아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루고 있던 원재료이자 자기 존재가 시작된 기원, 네, 즉 땅, 그 하아다마 자체를 떠났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안개만 피어오르던 그 땅이 아담에게는 자기를 낳아준 처음 아버지이자 처음 어머니였던 셈이죠. 와, 청취자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요즘 익숙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 좋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코딩된 최첨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네. 이 인공지능이 처음 막 개발되고 코딩된 차갑고 딱딱한 하드웨어 서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리적 서버실이 이 프로그램한테는 고향이자 자신을 탄생시킨 부모인 거죠.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완성된 후에 그 하드웨어를 딱 떠나서 전 세계의 데이터가 무한하게 교류하는 클라우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싹 이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짐을 싸서 물리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머무는 차원 자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약간 이런 뜻 아닐까요? 와, 아주 훌륭한 현대적 해석입니다. 그 하드웨어에서 클라우드로의 이주라는 비유를 에덴의 서사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담은 생물학적이고 물질적인 기원인 하아다마, 즉 땅이라는 하드웨어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 방금 말씀하신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클라우드 에덴. 에덴은 단순한 과수원이 아니거든요. 그곳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아주 신성한 질서의 공간입니다. 클라우드로 이주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권한과 파트너 프로그램을 부여받듯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아담 역시 에덴에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마침내 돕는 배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건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하아다마를 떠나서 에덴이라는 새로운 부모,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에, 에덴 동산 스토리가 이렇게 읽히는 거였나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과일 따먹고 동물들하고 평화롭게 놀던 낙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존재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그린 거였네요. 그렇죠. 존재의 확장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다시 그 24절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이 결론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기나긴 차원 이동 이주 과정이 도대체 구조적으로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창세기 2장 전체의 구조를 위에서 싹 내려다보면 그 비밀이 풀리거든요. 전체 구조를요? 네, 2장 4절부터 23절까지의 서사를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아담 아팔, 즉 흙가루 인간이 하아다마에서 지음을 받습니다. 네, 땅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곳의 지기, 그러니까 관리인이 됩니다. 에덴으로 이주를 했고요. 이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기쁜 잠에 빠진 사이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를 향해 세워져서 돕는 배필을 맞이하죠. 네네,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네요. 그런데 출처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 기나긴 과정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낸 아주 완벽한 구조적 요약본이라는 겁니다. 네, 요약본이요. 아니, 어떻게 그 긴 스토리를 한 줄에 다 구겨 넣을 수가 있죠? 문장을 반으로 쪼개서 앞선 서사랑 대칭시켜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어떻게 쪼개나요? 첫 번째 파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아, 아담이 하와다마 그 기원에서 지음을 받아서 에덴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진 그 물리적 고향을 떠나온 서사, 그걸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도다. 이 부분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갈빗뼈를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싹 요약한 것이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 문장은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중에 결혼할 때 시가나 처가에서 독립해서 둘이 잘 살아라 하고 던져주는 무슨 생활윤리 지침서가 아니었군요. 필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먼지에서 태어난 아담이 땅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기까지의 아주 웅장한 대서사시였습니다 하고 그냥 마침표를 쾅 찍는 결론이었네요. 네, 완벽한 피날레죠. 이거 막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 드라마 시리즈 볼 때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친절하게 Previously on, 지난 이야기 이러면서 이전 시즌 핵심 장면들 쫙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아, 네, 미드 볼 때 많이 나오죠. 딱 그거네요. 방금 전까지 에덴에서 일어난 시즌 1의 모든 사건을 창세기 2장 24절이라는 이 단 한 문장 안에 막 거북선급으로 압축해서 딱 짚어준 거네요. 프리비어슬리 온이라는 비유가 문장의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네요. 한 서사가 완성되고 다음 서사로 넘어가기 전에 장엄한 요약인 셈이니까요. 이야, 대박이네요. 아닙니다. 이 문장의 장르를 완전히 확정짓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 되는 문법적 세부 정보가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네. 더 있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시제의 문제입니다. 시제요?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느낌상 미래형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명령형에 가깝지 않나요? 그 결혼식 주례사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도 당연히 그
미래지향적인 느낌 때문일 거고요. 바로 그 부분이 번역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텍스트의 본질입니다. 잃어버렸다고요? 출처 자료가 지적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이 동사 시제는 미래형도, 미완료형도, 심지어 명령형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명백한 완료 시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완료 시상이요. 이룰 지로다가 아니라 이루 어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 시제가 완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구조에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명령형이나 미래형은 누군가에게 앞으로 이런 규범을 지켜라 하고 지시하는 율법적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룰을 정해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제가 완료라는 것은 이것이 더 이상 지켜야 할 어떤 숙제나 규율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실임을 쾅 선언하는 기능입니다. 아, 이미 끝난 일이다. 네. 다시 말해 이 24절은 인간의 결혼 제도를 제정하는 행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그 척박한 먼지에서 시작된 한 미약한 존재가 에덴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완전한 연합이라는 창조의 여정을 완성해냈다. 이렇게 선포하는 웅장한 피날레인 것입니다. 와, 미쳤네요, 진짜. 시제 하나가 딱 바뀌었다고 텍스트의 느낌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문장의 장르 자체가 생활 지침을 다루는 윤리교과서에서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우주적 서사시의 엔딩 크레딧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엔딩 크레딧이죠. 그동안 이 구절을 그냥 명령문으로만 읽어오면서 그 문자적 의미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텍스트의 진짜 스케일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정보를 소비할 때 놓치게 되는 텍스트 이면의 진실입니다. 네. 현대인들은 종종 이런 고대 문헌이나 아주 복잡한 텍스트를 마주할 때 그 표면적인 글자에만 갇혀서 그걸 과학적 설정 오류라며 막 비웃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모순된 글자 자체를 맹신하면서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곤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외계인살이나 뭐 그런 타협점들 말이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켄, 이러므로라는 이 작은 접속사 하나와 완료 시제라는 맥락을 아주 깊이 추적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리가 드러났다는 게 중요하죠.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생물학적 부모라는 그 1차원적인 틀을 딱 깨고 나니까 하다마라는 물리적 기원을 벗어나서 에덴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인류의 이 거대한 메타포가 보였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지적 희열은 단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알게 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뉴스 기사, 법안, 복잡한 사회적 논쟁들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텍스트의 모순에 갇혀서 막 피 터지게 싸우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알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과 결과를 묻는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넘어서 맥락과 구조를 해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텍스트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접속사 하나, 시제 하나가 텍스트가 품고 있는 세계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탐구가 아주 명확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어떠셨나요? 당연하게만 여겼던 문장 속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반전의 여운을 안고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네요. 오늘 다룬 출처 자료의 마지막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훗날 신약시대의 바울이라는 인물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바로 이 창세기 9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 유명한 인용이죠. 그러고는 그 뒤에 이런 엄청난 주석을 덧붙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세운 바울조차도 이 구절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라는 1차원적인 지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거대한 우주적 상징이자 감춰진 비밀로 보았다는 거죠. 와, 바울도 이미 그 깊은 은유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팩트라며 서로 막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수많은 고대 문헌의 기록들 중에 사실은 이처럼 올바른 문법적 열쇠만 찾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쏟아낼 거대한 비밀 코드들이 얼마나 더 많이 숨어 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그저 앞뒤가 안 맞는 플롯 홀이라면서 무시하고 넘어갔던 텍스트의 수많은 오류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알켄처럼
더 깊은 메타포를 가리키는 아주 눈부신 스모킹건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고전 텍스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돌아보게 만드네요. 네. 다음번에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거 뭐 다 안다고 생각했던 텍스트를 무심코 읽으실 때 오늘 함께 찾은 이 접속사의 마법과 이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자 너머를 해독하는 즐거움.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속에 숨은 비밀을 열어 아담의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 부모 없이 태어난 그 순간을 넘어 에덴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해 땅에서 존재 새로운 차원으로 분리된 그 미 깊은 영적 세계 이름으로 너와 나 하나 되는 순간 창조의 신비 속에 영원히 연결돼 그리스도와 교회 거룩한 만남 알케미 이끄는 필요내 길 아담아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